오늘 강의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되는 통치행위에 관한 쟁점인데요. 우리가 그 첫 시간부터 강조했지만 행정법은 권리구제에 관한 학문이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통치행위는 처음부터 사법심사, 재판을 갖다가 거부하겠다 이런 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거를 과연 인정할지 이게 논란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그 법학적인 학설 대립도 처음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례도 처음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가 판례를 어떤 식으로 독해를 하고 이해할 것인가, 이거를 훈련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그 소재가 될 거예요. 일단 먼저 보충 자료로 보면은 권리구제 쟁점인데, 이것도 이제 사편에 가서 소송에서 배우게 되는 거라 지금은 뭐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일단 그 통치행위와 권리구제의 쟁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법심사, 이건 재판이라 그랬죠. 이 재판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다뤄지게 되는 주제예요. 이 한계에 걸려버리면 이건 아까 그 취소소송이라는 게 소송 요건하고 본안 판단 이 두 부분으로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소송 요건을 검토해서 소송 요건이 충족하면 본안 판단 가서 이유가 있다 이러면 인용 판결, 이유 없다 이러면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랬죠. 근데 이 한계 문제에 걸리면 소송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각하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가 논해지는 게 사법 본질적 한계와 권력 분립에 따른 한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사법 본질적 한계에 관한 거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률상 쟁송만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 해석하면 어때요? 법률상 쟁송이 아닌 거는 사법심사를 할 수가 없다, 내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상 쟁송의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루게 되는데, 일단은 구체적 사건성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실질적 의미 행정이 일반적 추상적인 거라 그랬죠. 일반적 추상적인 거. 그래서 사법이나 행정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걸 다루는 거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걸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령의 유력미 해석, 이거는 그 추상적 규범 통제인데, 추상적 규범 통제는 우리나라는 허용이 안 돼요. 이 추상적 규범 통제에 관해서는 행정입법에서 다루게 될 거니까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요. 반사적 이익은 이 권리와 대립되는 용어라 그랬죠. 권리는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인데, 이 반사적 이익은 법률이 보호를 안 해요. 근데 보호하지 않는데 그냥 우연하게 이익을 얻게 되는 거, 이게 반사적 이익이라는데, 이것도 1편에서 다루게 될 거고, 객관적 소송이라고 해서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민중소송, 기관소송 같은 경우, 단체소송, 이것도 그 특별 규정 없으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행위도 이 권리를 침해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만 가능하고, 권리 침해 가능성이 없는 비권력적인 건 부정된다는 거, 이것도 2편에서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 적용상의 한계인데, 그래서 이거는 법규 해석 적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만 된다는 건데, 통치행위가 바로 여기 법 적용상의 한계로 대두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것 사편에 관한 게 결국 1편부터 시작된다. 왜냐면 행정법은 권리구제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 중에도 취소소송이 중심이고, 그죠? 그래서 취소소송에 관한 논점이 1편부터 전편까지 계속 등장한다라고 누누이 강조했죠. 여기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행정행위 2편에 다룰 거고, 판단여지도 그렇고, 특별행정법 관계는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이거는 옛날에 독재 시절에 이때는 전면적으로 재판을 거부하는 그 행정의 특권을 인정하는 영역이었는데, 역사적 의미밖에 없어요. 지금은 전면적 긍정하는 거로 다 바뀌어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권력 분립에 따른 한계가 이제 무명 내지는 비법정. 이건 뭐냐면 무명은 이제 이름이 없다라는 거죠.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다는 의미는 뭐냐면 비법정. 행정소송법에 법정은 법률로 정한다 줄임말이죠.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의 기준으로 볼 때 이름이 없다. 이래서 무명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의무이행소송이에요. 독일은 인정되거든요.
의무이행소송, 그 다음에 부작위 청구소송 같은 경우, 자기 의무 확인 소송,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소송법을 개정해서 의무이행소송을 갖다가 명문으로 명문 규정으로 두어야만 해결될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통치행위의 이 쟁점, 여기서 이제 여기부터가 법과목이 얼마나 논리적인가, 개념 분할을 얼마나 엄밀하게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용어 문제부터 걸리는데 이거는 뭐 큰 논란은 안 돼요. 그냥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왜냐면 이 통치라는 말이 어때요, 여러분들? 그 정치라는 단어가 주는 그 어감하고, 내가 너희들을 짐이 너희들을 통치하겠노라, 이 어감이 같아요. 그 정치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이제 직업 영역으로, 이 정도로 여러분들 어감이 다가오죠. 근데 통치는 뭔가 국민 위의 절대 권력자로서 군림하는 그런 어떤 포갑적인 모습이 연상되죠. 이게 절대 군주제에 쓰던 용어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민주국가에서 과연 군주제 용어를 써야 계속 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용어로 대체할 것인가 라는 건데, 일단 용어는 써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 건데, 어떤 행정작용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라는 사례 인정 문제죠. 사례 인정. 왜냐면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요건 검토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면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사법심사를 배제할 거냐,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사법심사를 당연히 해야 될 거냐에 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 논점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굉장히 유명한 이제 헌재 결정이 역사에 남을 정도의 그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때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발동했죠. 긴급 명령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발동된 적이 없는데, 재정 경제 영역에만 국한되는 이 긴급 재정 경제 명령 발동했는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알죠? 그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성훈이라는 변호사가 그 금융실명제 이거를 전격적으로 시행하면서, 박성훈이라는 변호사가 자기가 어떤 금융실명제 여부에 대해서 어떤 청원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그래서 청원권을 침해했다라는 주장.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박성훈이라는 변호사가 주식을 11주를 갖고 있는데 그 주가가 떨어졌다 이거죠. 전격적인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해서. 그래서 청원권과 재산권이 침해됐다. 그런 이유로 주식 11주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거는, 이거는 금융실명제에 대한 저항의 의사표시로 제기했다고 봐야지, 진짜 그 주식 11주의 그 재산권을 갖다가 자기가 회복하기 위해서 제기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동기는 굉장히 그 개혁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꼴통 같은 동기로 제기됐는데, 요 결론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통치행위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인정하겠다라는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역사적인 명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는 가끔 나올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역설적인 결과가 됐는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통치행위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헌재 결정이. 통치행위란, 그죠? 단어를 쓰고 있죠.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행위로 사법적 심사 대상을 삼게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는 바. 그 개념을 일단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례에 해당하느냐, 이 사건 긴급명령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있죠. 통치행위로서 헌법재판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해서 살피건데,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위로 결단을 존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 통치행위 개념 인정했고, 아까 그 논리적으로 이게 좀 꼬인 판결이죠. 왜냐하면 이 사건 긴급명령이 통치행위로서 제외되는가, 이게 문제제기는 뭐로 했어요? 통치행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할 수 있다. 자, 이런 문장 보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수준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자체가
논점 자체가 완전히 뒤하고 꼬여버렸어요. 근데 꼬여버렸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긴급명령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논리적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통치행위라는 개념도 인정하고 있고 긴급명령이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것까지는 다수설하고 똑같아요. 근데 결론이 뭐 다수설 대법원하고 달라진 점이 사법심사 배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부정설이라는 명칭을 잘 봐야 돼요. 배제를 부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사법심사 배제를 부정하니까 사법심사를 받아준다는 의미죠. 권리구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제한된 그 요건 하에서. 자, 뭐냐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무용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다. 이거 최규수 선생은 알아둬야 돼요. 헌법에서 기초지식이기 때문에. 근데 구급수 선생은 몰라도 됩니다. 자, 비록 고대정책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작용, 이게 이제 통치행위라는 거죠. 통치행위라고 할지라도, 자, 이걸 잘 봐야 돼요. 무조건 다 인정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이때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다 된다는 게 아니고 무조건 받아주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 요때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음미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기본권 침해와 무관한 경우는 안 받아주겠다. 각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음미할 게 뭐냐면 직접 관련해요. 직접. 이게 굉장히 그 법률 용어로서는 의미가 있는 건데, 왜냐면 그 원고적 격이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원고적 격을 갖는다 그랬죠? 법률상 이익. 근데 그것도 법률상 이익이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어야지 간접적 이익은 이거는 인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 용어로서는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에 따라 원고적 격, 대상적 격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음미를 해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본권 침해와 무관한 경우 안 받아준다. 그 다음에 관련되더라도 직접 관련되는 경우만 받아주는 거지 간접적으로 관련될 때는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직접적 이익이냐 반사적 간접적 이익이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접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느냐 간접적으로 관련되느냐 이게 법률 용어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나눠봐야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치행위라는 개념. 자, 이런 것도 아까 징표라는 말을 썼죠. 개념적 징표, 특징. 자, 일단 이 통치행위라고 하는 걸 맹목적으로 외우려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단어 자체에서 우리가 최대한 연상할 수 있는 거는 끌어오는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아까 말했죠. 이 정치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하고 통치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률 용어는 그 개념 하나하나를 엄밀하게 쓰지 대충 쓰지 않는다는 걸 여기 또 느낄 수 있는데, 자, 개념적 징표, 뭐 통치라는 게 뭔가 일상적인 정치의 상황하고는 다르다. 이런 감각으로 접근해. 그러니까 뭐가 더 추가돼요? 고도의라는 수식어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냥 통상적인 정치가 아니라 고도의 정치성. 이거는 통치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고도의라는 수식을 끌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외우지 않고. 자, 이것만 끌어내면 일사천리죠. 일상적이지 않은 고도의 그 정치성, 이거는 전문적 영역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전문적 기술적 성격이기 때문에 법원이 어때요? 법률 전문가이지 이런 고도의 정책 판단에 잘잘못을 심사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죠. 무슨 뭐 법학과에서 뭐 또 사법연수원에서 지금 없어졌지만 뭐 정치학을 갖다가 공부합니까? 아니죠. 이 정치적인 판단의 전문가가 법률 전문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적 기술적 이런 것 때문에 심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아, 나는 도저히 뭐 그게 정치적 판단이 그 옳은지 어떤지를 나는 판단할 전문적 능력이 없다. 이러니까 사법심사 배제라는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배제할 수밖에 없다. 이걸 끌어내는 거예요. 이걸 끌어내는 거고, 자, 이제 이걸 일단 통치라는 단어에서
고도의 일상적이지 않은 고도의 정치성이라는 개념 표지를 끌어냈죠. 그 다음에 사법심사 배제, 이것도 전문기술적이다. 거기서 끌어낼 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좀 음미하면 사법심사는 벌써 몇 번이나 거론됐던 건데, 사법심사는 사법부가 심사한다. 달리 말하면 재판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뭐 재판을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재판을 거부하겠다. 재판을 안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법심사는 그 행정작용에 관한 잘잘못을 심사하는 거예요. 심사하는 건데, 왜 심사하느냐? 궁극적인 건 계속 반복되지만 행정법의 궁극적 목적은 권리구제예요. 그럼 사법심사 배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재판을 거부한다는 얘기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포기하겠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뭐 대단히 이례적인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또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 건 사법심사만 배제되는 거지, 정치적 성질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 국민에 의한 통제, 이거는 개념상 어때요? 고도의 정치적 성질이기 때문에 정치적 통제는 당연히 허용될 수 있다라는 거고, 사법심사만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역은 어때요? 넓게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건 존립 근거가 무너지죠. 권리구제를 갖다가 연구하는 학문에서 권리구제 포기하는 영역을 넓게 인정한다. 그러면 행정법이라는 이 학문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인정하더라도 대단히 좁게 제한적으로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이거 통치행위 사례가 수십 개가 되거든요. 근데 멍청한 것들은 그 두 문자 따가지고 노래 부르듯이 그 산토끼, 토끼야 뭐 이런 식으로 두 문자 따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멍청한 것들이나 하는 짓이고, 논리적 사고가 되면 어때요? 그 너절하게 늘어져 있는 이걸 갖다가 두 문자를 따는 게 아니라 유형화시켜요. 공통적인 특징 갖고 유형화시켜요. 자, 그럼 일단 정치하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그죠? 이 정도 끌어낼 수가 있죠. 그 국내 정치의 핵심은 어디예요? 정치인이 집단적으로 출몰하고 서식하기도 하는 곳, 바로 서울특별시 영동포구에 위치한 국회이죠. 국회, 의회관계란 말이에요. 의회관계. 거기 국내 정치의 중심이 국회다. 그러니까 의회 자율권이 통치행위다라는 걸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정치성이라는 거기서 국내 정치. 그 다음에 국제 정치는 뭐예요? 힘 아니면 협상이죠. 물론 이제 협상이 우선이죠. 외교 군사예요. 그래서 외교가 실패하면 결국 이제 전쟁으로까지 치달을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국제 정치는 의회 여기가 하는 게 아니죠. 국제 정치는 주로 행정부, 대통령의 권한이 많죠. 행정부. 외교 군사가 끌어낼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를 자연스럽게 끌어내야지 이걸 애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까지 애우면 우리 내 역량에 허락치를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성에서 또 정치 권력. 결국은 어때요?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그 전두환이 계엄을 빙자해서 계엄 선포를 해가지고 12.12 쿠데타 직후에 계엄 선포했죠. 1차 군사 반란. 그 다음에 이제 80년 그 5.17 그때 2차 반란으로 그때도 그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죠. 그러니까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게 반란 수단으로 악용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계엄이라고 하는 게 이제 통치행위 사례 중에 하나인데, 군대가 발동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치행위 사례인데, 만일에 그 전두환이가 그때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는데 거기 판결을 낼 대법관도 없겠지만, 그때 전두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면 지가 먼저 죽죠. 그죠? 그 다음에 내렸다 하더라도 누가 그걸 전두환을 사형시키겠어요. 그죠? 결국은 이게 전두환이가 권좌에서 물러난 나중에 김영삼 정권 때 돼서야 비로소 어때요? 내란 수괴로 결국은 처벌되게 됐죠. 이런 것들은 뭐 개념에서 끌어낼 게 없고, 어쨌든 애울 게 아니고 다 개념에서 끌어내면 되는 거죠. 통치라는 단어에서 고도의 정치성, 정치 권력, 여기서 판결의 집행 곤란, 이거를 애우면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끌어내면, 논리적으로 끌어내면은 여긴 다 해결되는데, 자, 근데 이 여러 가지, 세 가지 특징 중에, 개념적 징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행정법의 존립 근거이자 목적 비춰볼 때 사법심사 배제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통치행위 의의는 이렇게 끌어낼 수 있고, 이제 그 문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문장은 여러분들이 읽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논리적으로 조금 음미할 부분이 제도적 전제인데, 논의의 실익이 뭐냐. 이거는 당연한 거 결론을 갖다가 인정할지 말지 갖고 토론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하지 않은 거, 이례적인 거를 예외적으로 인정할지,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고, 논의의 실익이 있는 거죠. 실익도 이게 줄임말인데, 뭐의 줄임말일까요? 실익. 현실적 이익. 그걸 줄임말이 이제 실익이라고 하는 거죠. 실익.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군계일학이라는 말이 있죠. 군계일학. 그 닭 무리 가운데 학 한 마리가 있다. 그럼 뭐가 얘기거리 가지고 논란이 돼요? 닭 천지에다가 학 한 마리 있으면 어때요? 학이 얘기거리가 되는 거죠. 저 희한하게 생긴 놈이네? 저건 어디서 왔더냐? 이게 학이 얘기가 되는 거지. 닭 봐라! 닭이 그냥 수백 마리 돌아다니고 있는데 뭐가 새삼스럽다고 닭 봐라! 신기하네? 그죠? 멍청한 짓거리죠?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법심사가 당연히 거부되는 그런 국가에서는 어때요? 통치행위를 별도로 논할 이유가 없어요. 다 배제되는데 통치행위만 따로 얘기할 거리가 없죠. 결론 뻔한 걸 갖고. 근데 사법심사가 당연히 넓게 인정되는 나라,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뭐예요? 예외적으로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사법심사를 배제할지 말지가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도적 전제는 뭐다, 결국은? 권리구제를 넓게 인정하는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권리구제를 애초부터 배제하는 나라에서는 당연한 결론이기 때문에 논할 가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럼 이제 여기에 필요한 단어만 우리가 활용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권리구제를 넓게 인정한다. 권리구제를 넓게 인정한다. 거기서 관계되는 게, 대상적 격에 관계되는 게 개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개괄주의. 소송 대상을 포괄, 같은 맥락이죠. 소송 대상을 나열하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이게 개괄주의라 그래요. 아까도 잠깐 소개를 했는데,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인 처분 등이라면 어때요? 처분 등이라면 1. 행정행위, 2. 행정계획, 이런 식으로 나열하지 않고 우리는 추상적으로 규율하고 있죠. 처분 등이라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의 재결을 말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게 개괄주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진짜 가짜 계열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한 번 이해된 걸 까먹지 말아야 됩니다. 숙제하고 있어야 진도가 나갈 때마다 이제 점점 지식이 축적되지. 앞에 배운 걸 까먹으면 또 생으로 외워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진짜 가짜 계열에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법치주의는 행정통제 강화, 그리고 궁극적인 거는 권리구제 확대라 그랬죠? 이거 이미 우리가 배운 단어란 말이에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권리구제의 확대라는 건 당연히 연결될 수 있죠. 그 다음 손해배상, 아까 얘기했지만 권리구제는 크게 손해전보와 행정쟁송으로 나누어진다. 손해전보는 손해 원인이, 침해 원인이 위법, 불법이냐 적법이냐에 따라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으로 나뉜다. 그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이거 인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권리구제를 인정한다는 단어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최소한의 단어를 익혀놓으면 이 제도적 전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별도로 외울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해당되는 개념만 연결을 시켜버리면 그대로 끝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보충자료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개괄주의와 열기주의라고 그랬죠. 개괄주의가 폭넓게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했던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처분 등의 개념 정의가 나열하지 않죠. 근데 열기주의, 이게 역사적 잔재인데 열기라는 건 나열해서 기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그 외놈이 그 제국주의 시대 이때 소송 제기가 가능한 거 1, 2, 3, 4, 5 이렇게 나열하고 있죠. 이런 입법 방식이 열기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거 외울 건 아니에요. 이건 뭐 이미 다 지나간 그거고 따라서 이거는 그냥 이해를 위해서 한 거예요. 요 나열된 거 이외의 거는 재판 제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리구제의 범위가 굉장히 좁은 거죠. 이게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그 전체주의 국가 하면은 권위주의보다 더 반민주적인 체제를 그 전체주의 국가라 그래요. 그 징표를 들자면 유일정당, 그러니까 복수정당제를 허용하지 않아요. 나치당 같은 유일정당, 그러니까 지배 이념, 그 다음에 국민의 사적 영역까지 통제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춘 거를 전체주의 국가라 그래요. 그럼 예를 들면 외놈들, 그죠? 일본 제국주의, 독일 히틀러의 나치즘,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즘, 그 다음에 이제 레닌의 그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이런 거를 이제 전체주의 체제라고 하죠. 근데 이제 권위주의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요. 그 정도 뭐, 그래도 복수정당도 허용하고, 야당 탄압은 있긴 하지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이승만 정권, 요런 거를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뭐 역사적 잔재이기 때문에 뭐 이걸 외우라고 한 건 아닙니다. 이런 방식이 그 열기주의다라는 거를 이해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사법심사에 관한 거를 조금만 더 음미해 볼까요? 어떤 국가장이 일단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면 바로 심사를 거부할까요? 그렇게 되면 변호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죠? 만일에 통치행위라고 주장만 하면은 재판을 할 수가 없고 각하시킨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 내가 돈을 빌려갔는데 갚을 이유가 없죠. 안 갚았는데 상대방이 어때요? 소송 제기할 거 아니에요. 채권자가. 그죠? 빌려간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럼 내가 주장하면 되죠. 그거는 뭐 단순 금전 소비 대차가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치적 자금이기 때문에 통치행위다 주장하면 판사 어때요? 어쩔 수 없군.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니 각하한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절도를 하다가 잡혀갔어요? 그러면 내가 처벌될까요? 될 일이 없죠. 왜? 판사님, 이건 단순 절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고도의 정치성을 띤 정치적 절도입니다. 이거. 그러면 재판을 할 수가 없고. 그럼 뭐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되죠. 주장하는 건 자유예요. 근데 법원이 바로 이 단계에서 심리를 갖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이거는 여기까지는 당연히 심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당연한 법원의 권한입니다. 근데 그 심리 결과, 그 심사 결과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바로 소송 요건을 따지기도 전에 이 단계에서 각하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통치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이제 소송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오른쪽 각하 판결을 받게 되는 거고, 소송 요건을 충족했다 이러면 밑으로 가서 이제 본안 판단, 이제 이런 용어에 익숙하죠. 본안 판단, 본격적인 안건. 본안 판단의 결과 원고 주장이 이유 있다, 처분이 위법이다 이러면 인용 판결. 원고 주장이 이유 없다, 즉 처분이 적법이다 이러면 기각 판결. 그래서 각하하고 기각도 국어적으로는 엄밀하게 구별이 안 되는데 이 법률 용어로는 각하는 아예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결론을 각하라고 하는 거고, 재판 결과 원고 청구를 갖다가 배척하는 거는 기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본김의 내처 행정법상 가의 의미도 이거 법률 용어인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의미는 여러분들 그 국어적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 줄임말만 알면 이거 되게 쉽죠. 좀 이따 다루게 되는지 가분행위가 분리가능, 가분적 현물급부 이것도 분리가능한 거, 독립가쟁성, 가쟁도 쟁송 가능 줄임말이거죠. 이건 이제 행정행위 부관에서 다루게 될 거고,
불가증력도 쟁송 제기가 불가능한 효력. 이것도 형식적 효력이라는데, 왜냐하면 그 서분의 위법적법 실질을 따지지 않고 그냥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송 제기를 못하게 되는 효력이기 때문에 내용과 관계없는 효력이다. 그래서 형식적 존속력이라고 해요. 불가변력은 변경이 불가능한 효력. 그 다음에 이 거짓 가짜 계열인데, 이게 이제 국어적으로는 거짓이라는 의미인데 법률용어로는 임시적, 잠정적 이런 의미를 써요. 그래서 행정행위에 이제 다루게 되는데, 가행정행위다. 그럼 가짜 행정행위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짜 행정행위는 아까 그 진짜 가짜 계열을 봤는데 형식적 행정행위라고 그러지, 가행정행위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임시적, 잠정적 행정행위라는 의미를 써요. 그 다음에 뭐 가구제, 그것도 가짜 구제가 아니라 임시적, 잠정적 구제. 거기에는 다시 소극적인 게 가처분, 소극적인 게 이제 집행정지, 적극적인 게 이제 그 가처분. 이래가지고 그 가처분도 임시적, 잠정적, 적극적 이런 표지를 아까 봤죠. 그래서 뭐 가압류, 압류, 이 본격적인 압류 전에 임시로 하는 압류가 이제 가압류. 그 다음에 또 뭐 가처분 좀 전에 봤고, 가영치라는 것도 있죠. 그 교도소 수감되면 이제 그 영치금 들여가지고 그 영치금으로 책도 사고 또 사제 밥도 사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하는 건 이제 가영치라고 그러죠. 또 뭐 가설 건축물, 이것도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 그 법률 용어가 이제 국어적 의미와 달리 쓰이는 거, 그거까지 이제 내처 정리를 했고,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교과서로 돌아갑시다. 그 제도적 전제까지 다뤘죠. 그 다음 21페이지 보면 이제 통치행위 주체인데, 자, 이것도 상식이죠. 자, 이 법원은 정치에 관한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법원의 재판이 가져야 될 최소한이자 핵심이 뭘까요? 정치 개입일까요? 정치적 중립일까요? 법원은 정치적 중립을 생명으로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야 국민이 재판 결과를 신뢰하고 승복할 수 있지. 그래야 분쟁이 해결되는 거지. 만일에 국민이 재판을 갖다가 불신하면 결국 어때요? 폭력적인 방식으로 권리구제를 도모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사회는 존속할 수가 없죠. 그래, 당연히 법원은 어때요? 법원은 정치적인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우리나라 정치 중심이 국회라 그랬죠. 그래서 국회의 일정한의 자율 문제, 국회 동료 국회의원을 징계, 제명, 자격 심사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 국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통상적이지 않은 뭔가 이 비상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는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이죠. 행정부 수반 지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대통령이 포함된 행정부, 대통령과 국회, 여기만 통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지, 법원은 정치적 중립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통치행위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이것도 애우지 않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죠. 자, 통치행위 인정범위 사례인데, 자, 좀 전에 정리했죠? 어떤 게 통치행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주장한다고 뭐 무조건 다 재판을 거부하면 재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법원이 심리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 관련되는 게 이제 가분행위 이론이라 그랬죠. 가분행위.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일련의 사건이 하나로 이루어진 간단한 사건도 있지만, 일련의 여러 사건들이 합쳐서 한 사건을 구성하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그 임진왜란이 7년에 걸친 전쟁이죠. 그럼 그 7년에 걸친 전쟁 중에 전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또 반면에 전투가 없던 기간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 보면은, 난중일기를 보면은,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집단적으로 성관계하는 이런 장면도 꽤 많이 나와요. 보면 뭐, 오늘은 여진이 개랑 동침했다. 그리고 뭐, 오늘은 여진이랑 3번 했는데, 여진이가 너무 아파 울었다. 뭐 이런 은밀한 내용까지도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어때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납득이 안 거죠. 아니, 그
그 전쟁 중에 이 중요한 장군이 허구한 날 술 먹고 취한 모습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뭐 섹스를 즐길 만한 한가한 모습을 보이냐?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전투를 앞두고 술에 취할 정도로 먹었다 이러면 심각한 문제지만 그게 아니라 전투가 없던 평화 시기에 술도 먹고 이제 섹스도 즐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국가와 국교를 체결할 것인지 국교를 단절할 것인지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대만이라는 나라 있죠. 중화민국 또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대륙에 있는 그 중국이고, 자, 이 중화인민공화국은 두 개의 중국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만일에 대만하고 국교를 지금 단절했죠. 그 중화민국 하고 단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 중화민국 대만하고 국교를 갖다가 다시 설정하면 중국과 심각한 갈등 여기로 치달을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와 수교를 할 것인가, 국교를 맺을지 말지, 단교, 국교 관계를 끝낼지, 이건 엄청난 정치적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하고 그 국교가 수립돼가지고 이 대사관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받는 문제하고는 어때요? 이건 건축 허가가 무슨 정치적 건축이에요? 그죠? 뭐 국교를 맺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고도의 정치적 판단, 이 중국과의 갈등이나 이런 걸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판단을 요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질이지, 대사관 그 건축물을 짓기 위한 건축 허가, 이게 무슨 정치적 사건이 아니지. 이거는 건축법상의 요건을 충족했냐 아니냐만 심사하면 되는 거죠. 그 국교 여부가 통치행위라고 그럼 뭐 대사관 지을 때 그 인부들 동원해야 되는데 그 인부들 그 노동도 그럼 정치적 노동입니까? 그게 대사관이라고?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일련의 사건, 이거를 갖다가 하나하나 나눠서 분리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가분행위 이론이에요. 그래서 판례에도 반영이 돼 있죠. 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최초로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전 단계에서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할지 말지, 이거는 미국과의 관계에 미국이 굉장히 반대를 했죠. 미국은 솔직히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걸 원할까 싶을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그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미국이 얻을 이익이 별로 없어요. 남북 관계가 악화될 때 그걸 빌미로 해서 무기도 팔아먹는 거고 미군도 주둔시킬 그 근거 명분이 되는 것이지, 그 남북 관계가 좋아졌을 때 미국이 크게 이익 볼 거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하여튼 뭐 속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추측인데, 그때 미국이 엄청나게 견제를 했죠. 그랬는데 결국 이제 성사가 됐는데,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돈을 얼마를 보내서 대북 송금 행위라고 하는데 얼마를 보낼 것인가, 돈 문제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르죠. 돈을 갖다 북한 그 계좌에 얼마를 돈을 주는 거하고 이 남북 정상회담을 할지 말지가, 이게 대법원에서 이걸 나눠 판단했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은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없었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남북 정상회담을 결정한 김대중 대통령 본인은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어.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대북 송금 사건, 그때 관여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박지원 그 국가정보원장,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신 자살 했던 안타까운 그 현대거수 정몽헌, 현대회장, 임동규 통일부 장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때 결국은 대북 송금 이거는 통치행위 아니다 해서 재판을 해가지고 결국 어때요? 다 징역형에 처해졌던 그런 판결이죠. 그 다음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수도 이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말지, 이 문제랑 수도 이전 결정 자체는 나눠서 봐야 된다. 왜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국민투표라는 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 국민투표를 최초로 악용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알아요? 그 프랑스의 그 지똥만한 놈 있잖아요. 사전이 찢어져가지고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반품 요구했던 그 지똥만한 놈 있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고. 나폴레옹이 그 국민투표를 최초로 그 악용했던 장본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투표를 또 악용해서 합법적으로 총통 자리에 올라간 놈이 또 역시 독일 존만한 그 코스형 기른 그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라는 놈이죠. 우리나라도 뭐 그 히틀러 못지않은 유명한 대표적인 인물이 박정희라고. 그때 이제 국민투표를 또 굉장히 재미들렸죠. 그래서 이 국민투표는 이거는 정치적으로 악용 소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투표를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할지 말지 이거는 엄청난 정치적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각으로 이것도 분리해서 나눠보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판례로 이제 직접 넘어가 보죠. 자, 22페이지로 가보면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는 이건 통치행위다라는 거죠. 자, 이게 판례 문장 보면은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다. 뭐예요, 이게? 통치행위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부도 부탁한다는 게 아니라 타당, 부당 줄임말이거든요.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본질적 관계. 이게 이제 통치행위 인정하는 그 여러 가지 학설 중에 대법원이 뭐다? 내재적 본질적 한계서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와 분리해서 대북 송금행위. 얘는 통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라는 건데, 자, 이 판례 단순 결론을 물으면 굉장히 난도가 낮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데 그 논거가 뭐냐? 법치국가 원리와 법 앞의 평등. 이 논거를 물어버리면 이건 난도가 높은 출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법치국가는 여러분들 외울 게 없죠. 왜냐? 법치국가 실질적 법치주의 이건 뭐라 그랬어요? 권리구제 확대. 권리구제 확대는 사법심사 대상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이건 외울 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법 앞의 평등 이거는 이제 음미를 하면 되죠. 왜냐하면 이 아까 그 통치행위 주체하고 사례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넓게 인정하면 누구에게는 특권을 인정해서 대통령에게는 특권을 인정해서 형사처벌을 안 하게 되고 누구는 처벌하고 이렇게 되면 평등원칙에 위반되잖아요. 그래서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통치행위가 아닌 거는 대통령이든 국민이든 똑같이 사법심사에서 처벌할 수 있어야 그게 평등한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난도가 높다고 분류되지만 우리가 이걸 맹목적으로 외우려고 할 게 아니라 항상 논리적으로 아는 단어의 뜻과 이 결론을 자꾸 연결을 시키는 그런 사고를 여러분들이 길러야 됩니다. 뭐 제 강의를 듣다 보면은 같이 뭐 문장을 음미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저절로 길러질 거긴 하지만 그 다음에 헌재 결정도 마찬가지.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 법률 이건 통치행위가 아니다. 법률 지정하고 그 신행정수도 건설하는 저 수도 건설이라고 해서 저 건설은 뭐 정치적 노가다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정도의 이거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가 자 여기도 잘 봐요.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자 아까 얘기했죠. 법률 용어는 굉장히 엄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출제 한번 뒤틀면 어때요?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의 문제는 정치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했다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죠? 정치적 성격은 인정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통치행위가 되려면 뭐예요? 그냥 정치적 성격 이거 갖고는 부족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 고도의, 그죠?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음미해 볼까요?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여 이게 고도의라는 수식어가 들어가느냐 아니냐가
완전히 다르죠. 이와여 사법심사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문제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이건 뭐예요? 통치행위가 아니다라는 거, 사례를 부정한 거예요. 통치행위가 아니면 뻔하죠. 당연히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거는 당연히 끌어낼 수 있는 거고, 또 법률의 위헌 여부는 위헌법률 심사제가 있다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알 거예요. 굳이 헌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이제 저거하고 구별해서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인연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이게 통치행위라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직접민주제 요소가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이 이제 법률안을 갖다 발의하는 거, 그 다음에 국민소환, 이 3대 요소로 직접민주주의가 3대 요소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은 아니 직접민주주의를 갖다가 확대하는 게 왜 나쁘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직접민주주의는 그 국민이 성숙하기 전에는 우민정치, 중우정치로 그 타락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 선동에 의해서 히틀러 같은 경우 합법적으로, 그죠? 합법적으로 독재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민투표가 그렇게 민주주의의 우호적인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역사적 사례를 여러분들이 떠올리기만 하면은, 그럼 이건 이해가 쉽죠. 자, 그 다음에 이 고도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판단 여지라는 게 있어요. 그 재량행위 관련돼서 2편에서 다루게 되는데, 판단 여지도 그냥 전문적 기술적 성격을 띤 영역 이러면 틀려요.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영역, 이래야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도해라는 수식어가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진다. 나중에 또 2편에서 볼 거니까. 자, 여기도 이제 음미할 게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사법심사 대상이 될 경우, 이 의사결정은 뭐예요? 아까 수도건설 이거는 그냥 정치적 성격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다. 이 말 딱 보는 순간 뭐예요? 통치행위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통치행위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이제 음미해야 될 게 사법심사를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근데 이것도 잘 해석해야 돼요. 자제하여야 한다고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어감이 다르죠.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지 단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닙니다. 자, 요 문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바람직하다라는 것과 자제되어야 한다. 그건 완전히 다르다는 감각을 일단 익히면 되는데, 그 29페이지 한번 보면은 그 맨 밑에 판례 나오죠. 자이툰 부대 이제 이라크 파병 결정인데, 그 아까 사건하고 이제 직접 관계들이 나는데 여기는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통령과 국회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결론은 뭐예요? 자제되어야 한다 이러면 각하시킨 거예요. 이건 재판을 안 받아주고 헌법소원 안 받아주고 각하시킨 거거든요. 자제되어야 한다 이거는. 근데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저 사건에서는 알다시피 어때요? 위헌결정 내렸잖아요. 저기서는 신행정수도 그 자제함이 바람직하는데 그 자제를 안 하고 본안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자제되어야 한다는 완전히 다르다. 그 다음에 통치행위 인정 사례. 이거는 이제 7급 수험생은 헌법에 출제 가능성이 더 많은 거라 그 현행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거, 그 국회의원의 징계제명 자격심사, 저거 외워놔야 돼요. 7급 수험생은. 9급 수험생은 저걸 출제 가능성이 행정법에는 없다고 봐야죠. 자, 그래서 학설상 거론되는 거 한번 먼저 볼까요? 이것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나가야 되냐면, 학설에 가는 건 요새는 잘 출제가 안 되는데, 근데 학설이 판례를 이해하는데 배경적인 걸 제공한다 그랬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게 학설은 출제가 안 되고
판례는 어때요? 판례는 어떤 판례가 있냐 없냐부터 외워야 돼요. 뭐 대법원 판례가 예를 들어 보면 그 국회 자율권이 대법원 판례잖아요. 대법원 판례 인정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뒤틀어요? 헌법재판소 이러면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대법원 판례인지 헌재 결정인지 이런 것도 쫀쫀한 교수들은 그렇게도 출제를 하거든요. 아주 좁쌀 같은 출제인데 그래서 일단 판례가 있냐 없냐 있는데 대법원 판례냐 헌재 결정이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음미를 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보충자료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했죠. 자, 일단 주체가 대통령과 국회, 법원은 통칭을 할 수가 없다. 이거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어때요? 국제관계. 그럼 외교군사잖아요. 외교군사. 외교에 관한 거. 그 외교에 관한 게 뭐예요? 조약, 협정 체결, 이거. 군사에 관한 거, 선전포고, 전쟁 개시하는 거잖아요. 그 외울 게 없죠. 정치는 국제정치, 국내정치다. 그래서 국제정치에서 외교군사 끌어냈고, 그 다음에 고도의 여기서 일상적이지 않은 거다. 그럼 긴급사태 끌어낼 수 있죠. 계엄선포, 긴급재정 경제명령, 이거는 뭐 긴급자가 나오니까 뭐 당연한데 계엄이 통상적으로 치안은 누가 담당하는 게 원칙이에요. 경찰, 범죄예방제재는 실질적 경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그 치안은 경찰이 담당하는 게 원칙인데 군대가 치안을 담당하는 이건 이례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계엄 선포, 고도의 정치적 논란, 사명권 행사, 내란 수계 전두환, 그 다음 지금 뭐 탄핵받아 쫓겨난 박근혜, 또 그 다음 탄핵은 안 받았지만 이명박, 그 다음에 뭐 그 장사꾼 이재용, 얘들 지금 사면하는 거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죠. 이거 뭐 외울 게 없어요. 고도의 정치성 갖고 영전수여, 이 내란 수계로 형사처벌까지 된 놈의 훈장을 박탈하느냐, 훈장을 주느냐 이런 문제. 근데 이제 여기도 가분행위 이론이 또 반영된 대법원 판례 좀 이따 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무총리, 국무위원 임명이죠. 이거 국무총리,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무총리, 얘 뭐 얼굴마담이지 뭐 솔직히, 그죠? 국무위원 장관들 뭐 얘네가 무슨 뭐 고도의 뭐 그거는 납득이 안 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수험생 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외울 건 뭐냐? 이해가 안 되는 디귿. 국무총리, 국무위원. 이거는 제 머리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뭐 평상적인 거지, 통상적인 거지. 얘가 뭐 무슨 권력도 아니고 뭐 긴급사태도 아니고 얘 하나 정도는 외워야 될 거예요. 얘도 납득이 된다 그러면 뭐 다행해.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러니까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이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납득이 가죠. 그럼 좀 전에 얘기했죠. 국민투표 이런 것들은 이제 판례에도 반영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권 문제. 지금 국회의원에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정당 그 의원들이 지금 뭐 제명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 외울 게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자, 대법원 판례 볼까요? 국회 자율권 학설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학설 자체는 숙제가 안 되더라도 판례를 이해하는 배경 지식으로 긴급자 나오는 거 저건 학설상으로 인정되는데, 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설정 변경 해제 행위. 이거는 진짜 미친 판결이죠. 이건 미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군부대를 지정하느냐, 그죠? 이걸 해제하느냐. 이게 무슨 그 선전포고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군사작전하고 어떻게 이게 같은 격으로 이걸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 그래요? 근데 납득할 수 있다면 대판 이래가지고, 이 대판은 대법원 판결, 이거 줄임말이에요. 1985년 1월 22일은 선고일자. 요날 선고했는데 83년도에 279번째로 접수된 당시에는 행정 상고사건이 2심제였기 때문에 누가 되는데 지금은 그 두가 이제 대법원 판례가 되는데, 요게 납득이 안 가죠. 요거 하나 외워둬야 되죠. 이거는 전두환 대머리 정권 시절에 그 살인마 전두환. 지금 뭐 전두환을 존경한다는 훌륭한 분도 계신데, 전두환이는 내란 수괴로 1심에 사형 선고 당했던 놈이에요. 그런 놈을 존경한다라는 거는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거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어쨌든 전두환 정권의 그 학살 정권의 위력이 가장 강성했던 85년 이때 대법원 판결을 1월 22일 날 선고됐다. 그럼 이해할 수 있죠. 전두환 눈치를 본 개 같은 판결이다. 이러면 이해가 됩니다. 당시로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거는 뭐, 가분행위 이론을 받고, 사명권 행사, 이것도 이제 그 학설하고 같죠. 근데 부정사례, 이것도 의미할 게 뭐냐면, 비상계엄의 선포가 확대돼, 당연무효. 당연무효는 뭐냐? 그 사례가 군사 반란이에요. 이게 형식적으로는 계엄 선포였지만 실질은 군사 반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는 형사 상고심, 형사 대법원 판례를 도라 그래요. 사건부로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전두환 처벌했던 그 전합은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북 송금하고, 자, 그 다음에 서운 취소 있죠. 자, 요것도 가분행위 이론하고 관계된 거예요.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판례는 논거도 없어요. 이거 대머리 정권의 그냥 굴종한 판례이기 때문에 논거도 없이 그냥 통칭이다 이지라는데, 그것도 자신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 비열하게 행정입법행위 또는 통칭이다. 이렇게 슬쩍 그래도 단적으로 통칭이라고 하면 비판이 나올 거 뻔하니까 아주 비굴한 판례고, 그 다음에 비상계엄 이거는 원칙적으로 통칭이라는 거예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 딱 보는 순간 통칭 사례 인정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거로 명백하게 인정. 이게 뭐냐면 외견상 일견 명백. 이 말이 이제 행정행위 나오는데 이건 무효사유라는 거. 불법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면 무효사유, 경미하면 취소사유 이렇게 나눠지는데, 하자론에서 일견 명백 이 말 나오면 여러분 무효사유다라는 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거고. 자, 서운 취소 이거는 그 강조 표시된 거 보면은 서운 취소는, 자, 서운 수요 이건 학설상 통치행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실관계를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서운 수요와 서운의 취소 이거는 완전히 가분행위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건 뭐 대충 독해하는 건 안 돼요. 사실관계 논점이 뭐냐, 서운 수요냐 취소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서운 수요의 경우와는 달리 이미 발생된 서운 대상자 등의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관련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할 때 사법심사 필요성이 크다. 이게 이제 그 서운은 뭐냐면 훈장 이거 받으면 다달이 이제 연금도 나오고, 그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게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한테 뭐 훈장을 줄지 뭐 적합한지 이런 거하고 다르다라는 건데,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례 보면은 특별사면에 관한 거죠. 이것도 뭐 학설하고 똑같기 때문에 무리하게 애울 이유가 없죠. 특별사면은 사면권자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시혜적 조치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고도의 정치적, 고도에까지 나왔죠. 통치행위 인정, 이제 해석할 수 있죠. 이거는 뭐냐면 특별사면 진행 여부 및 적용 범위는 사전 이상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처분 상대방이 특별사면 대상이 되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의무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건데, 자, 이건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데 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갖다 얘가 부정행위를 저질러가지고 이제 입찰에 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그 사업에 입찰할 자격 이게 정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정지 처분을 갖다가 빨리 내줬으면 내가 특별사면으로 그게 효력이 없어졌을 건데, 아니 이걸 빨리 안 해주는 바람에 내가 특별사면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해서 다툰 건데, 저거는 뭐 납득 가능한 판례죠. 그 다음에 이제 헌재 결정인데 긴급 재정경제명령 아까도 봤죠.
그 다음에 사면, 뭐, 학설 대법원하고 같죠? 그 다음에 이제 국군의 파병 결정, 이거 엄청난 거죠. 그죠? 이거 엄청난 정치적 사건이죠? 그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할 때, 그때 헌법 위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탄핵 그 소리까지 나왔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침략전쟁 부인하는 게 헌법 이념이에요. 근데 명백히 어때요? 이라크전, 걸프전은 침략전쟁이었거든요. 국제법상. 그 우리가 침략전쟁에 국군을 파병하는 게 이게 헌법적으로 용납이 되느냐. 대통령 탄핵 사회다. 막 이런 주장까지 있었고. 근데 파병을 안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미국과의 관계가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미국과의 미치는 영향, 또 중동 국가에 미치는 영향, 엄청난 정치적 결정이었죠. 그 참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고독한 자리죠. 그 다음에 이제 신행정수도 이거 국민투표와 이 자체를 가분행위로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관계되는 부정사례 보면은 이거는 뭐 선거 관련되는 뭐 일상적인 사건이에요. 예우지 않아더라도 그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이 어때요? 선거 중지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재촉구, 다시 촉구한 2번이나 촉구했죠. 이거 뭐 단순한 기관 요청이지 얘가 무슨 뭐 고도의 뭐 이런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한미연합 군사훈련 일정인 전시 증원연습. 이것도 어때요? 이것도 뭐 전쟁 선포,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냥 평상시에 정기적인, 일상적인 그런 훈련에 불과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헌재 결정 첫 번째는 보충자료 미리 봤죠. 두 번째 사면은 이제 국가 원수의 고유한 권한, 뭐 이 말 나오면 통치행위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 분립에 대한 예외. 딱 요 문장 보는 순간 아까 보충자료 설명했잖아요. 그 권력 분립, 뭐, 이거. 사면제도는 국왕의 은사권에 유래됐다. 이런 것들이 통치행위를 간접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 결정에 가는 건데, 외국의 국군의 파병 결정은 파병군의 생명과 신체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 특히 이제 그 미국, 그죠?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군을 갖다가 외국으로 파병하면 국가 안보가 어때요? 흔들릴 수 있는 이런 문제. 그래가지고 결국 어때요?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책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뭡니까? 통치행위 인정 보이죠? 그래서 또 이제 난도가 높을 때는 단순 결론만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관계기관의 전문가들과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도 출제가 됐던 문장이죠. 그래서 결국은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 그와 같은 고대 정책 결단은 가급적 존중돼야 된다. 그래서 통치행위에 무관한 건 여기서 무리하게 외우려고 할 거 없어요. 행정입법, 행정행위, 그런 거 나중에 2편에 가면 다 이건 저절로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는 7급 수험생은 당연히 헌법에서 배우니까 그런데 국회 예산 이건 없어졌고 긴급조치 비상조치가 이제 없어졌고 그 다음에 해임 의결 이게 없었다. 이거는 그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학설이라 그래도 9급 수험생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7급 수험생은 뭐 당연히 헌법을 배우니까 뭐 당연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출제된 유형 봐요. 법원에서 인정된 게 없는 거. 이런 식의 이게 다 옛날에 출제됐던 그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지만 학설상 인정되고 판례 인정 여부는 별도로 또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했던 거고 그 밖에 거 이거는 뭐 가분행위 이론에 따라 그 네 번째 보면은 계엄 관련 집행행위 어때요? 계엄을 선포할지 말지가 이게 고대 정책인 거지 그 선포된 계엄에서 행정 집행하고 이런 거 경미한 거는 분리 가능해서 달리 다뤄야 된다. 이런 거 해석할 수 있죠. 자, 통치행위에 관한 쟁점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